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제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걸 우려했더니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고작 400표다라고 폄하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 측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고작 400표. 그거 고작 400표다. 대장동 원주민들을 일컬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씨에게 얘기했다라고 유동규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작 400표. 그 고작 400표 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일까요?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중과. 오늘 동아일보 일면이 쓰고 있는데 세금은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건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고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 조세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사가 동아일보 일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모든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 한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간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듯한 조세 제도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했습니다. 세금은 내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예로운 기분을 들게 해야지 징벌적인 조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손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야의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거부. 경향신문이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상민 해임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를 무시한다고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배제된 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거 안 받으면 탄핵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유연.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유연. 주 52시간제 기업에 따라서 월, 분기, 연간 단위로 선택하게 하겠다. 정부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세 조정돼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모두 다 주 52시간제를 적용시켜버리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열심히 더 일하고 싶은, 그래야만 하는 특수 업종이나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노동자도 권리도 보장받으면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 언론 분야도 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답답한 분야가 좀 많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금붕어. 금붕어. 겨울이면 생각나는 길거리 음식이 있죠. 대표적인 그 음식 이름 앞에 황금, 금자가 붙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붕어빵이 금붕어빵이 됐습니다. 색깔도 금색인데 가격이 금색입니다. 강남에서 한 마리 3,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한 마리에 3,000원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들었기 때문에 한 마리에 3,000원입니까? 물론 3,000원짜리 붕어빵은 굉장히 극소수 이야기겠지만 고물가 속에 더 이상 저렴하고 서민적이었던 이 붕어빵을 길거리에서 찾아보기가 요즘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금붕어빵까지 됐습니다. 1,000원에 3마리. 그 붕어빵이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이 붕어가 금붕어가 된 요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엘리트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작 400표라고? 고작 400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폄훼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고작 400표, 이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결심한 이유, 고작 400표라고. 일단은 명절 떡값 3천만 원 얘기가 등장합니다. 정진상 실장 등에게 준 명절 떡값 3천만 원, 이거 이재명 시장을 위한 거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매체와 인터뷰했습니다. 정진상 실장, 유동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비 1,000만 원씩 받은 혐의가 포함이 돼서 기소됐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터뷰했어요. 이재명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건 다 했다. 이재명이 하기 어려운 것들, 남들이 못 챙긴 것들 내가 다 챙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절 떡값 3천만 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떡값 3천만 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미 지난 10월에 형제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진면목을 봤다, 비정하다라고 현타를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될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명절 선물 떡값을 받은 자체가 없다라며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서도 등장하듯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구체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털어놨습니다. 성남시장, 성남 재선 당시의 일화인데 대장동 원주민들을 지칭해 이재명 시장이 고작 400표라고 폄훼했다는 겁니다.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당시 대장동 주민들, 원주민이 이익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환지 개발 방식을 원했지만 추진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민들, 이재명 시장을 수건을 해결해줄 적임자로 생각해 몰표준 거다. 주민들에게 너무 해가 되니 이 환지 방식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고작 400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작 400표.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고작 400표. 물론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고 인터뷰 내용이고, 그때 당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시장하고 유동규 본부장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원주민들을 어떻게 이 시장이 생각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고작 400표. 400명도 아니고 고작 400표. 자,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저 진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냥 사람이 표로 보이는 거죠. 걸어 다니는 표 하나 지나가네, 표 2개 지나가네,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동규 씨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이 대장동 사업을 크게 벌여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는 것에 뜻을 같이 했던 사람조차도 이 사업 방식은 원주민들에게는 너무한 거 아니냐, 거의 뺐다시피 하는 건데 헐값에, 이것보다는 환지 개발 방식,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걸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그 옆에 땅을 대신 줌으로써 좀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또 원주민들 좀 생각해서 좀 덜 남기더라도 환지 개발 방식이 어떻겠냐고 스스로 제안을 했는데 고작 400표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는 영리할 수 있죠. 이 400표 희생하고서라도
이 사업을 크게 벌여가지고 그 돈으로 공단을 공원으로 바꾼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자기 치적을 홍보하면 몇천 표, 몇만 표가 더 들어올 텐데 400표 정도만 버리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400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람을 표로 본 거 아니냐라는 김소연 교수님의 지적도 지적인데 대장동 사업의 결과를 보면 땅을 원래 갖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대장동 개발을 한 일당들이 거액의 현금을 주게 된 원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그런 사업으로 귀결됐는데 이 400표라는 의미 속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렇죠. 400표 버려봐야 내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400표 뭐 버리지 뭐. 그걸로 다른 사업을 벌리면은 내가 뭐 수천 표, 수만 표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서 저수지에 돈 묻어놓고 선거 때마다 꺼냈으면 나한테 훨씬 더 이득이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물론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저 말이 얘기입니다. 사실이라면. 근데 제가 이런 이제 걸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보다는 장사꾼을 했으면 훨씬 더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꾼이라는 건 그런 거죠. 10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쪽에 돈을 거는 게 장사꾼들인데 정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에서도 보듯이 한 명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을 투입하는 게 그런 게 정치예요. 한 명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설령 비효율적이라고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하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작 400표?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이재명 대표는 장사하시는 게 물론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윤리적으로 하십니다만 정치인의 자세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영 교수님 의견입니다.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완전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일 수도 있고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 당시에 대장동 원주민들을 향해 유 본부장에게 400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아는 장사하는 분들, 특히 음식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는 장사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음식을 못 팔면 못 팔지 정말로 정성껏 내 가족에게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장사꾼 말고 다른 비유가 생각나시면 말씀 주시면 나중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의원님, 네. 강원도 원주 갑의 유권자 수가 15만 8,300명인데 본인 지역구시잖아요. 예, 예. 혹시 이제 지역에서 참모들이랑 선거 예. 지난번 선거 회의할 때 야, 그거 15만 8천 표야. 한 표 지나간다. 뭐 이렇게 혹시 일컬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정치인들이 이제 보면은 그 진심이 통한다 이런 표현 가끔 하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면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 입장이 어떤 건지 대야 직접적으로 뭐 접촉을 못하고 하더라도 그 진심이 통하는 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저렇게 해서 유권자들을 뭐 한 표, 두 표, 400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비정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비정함이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배신감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유권자도 저렇게 진정성 없게 대하지요. 유동규 본부장도 사실은 정진상, 김용 등과 함께 자기는 뭐 최소한 넘버 3 예. 내지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평생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평생 같이 일할 그 아주 핵심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막 버림받아요. 뭐 예.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의 본심 내지는 그 본질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을 대했던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예. 성남시장 선거할 때도 유권자들을 저런 식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 400표다. 그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많이 지지하면서 소위 우리가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적극 지지자들도 어쩌면 저는 이재명 대표 또 똑같이 이거 한 표, 두 표, 개딸 1, 2, 3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섬뜩하기도 하고 같은 뭐 같은 레벨의 정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치를 하고 유권자로부터 표를 먹는 사람으로서 좀 참담하고 서운하고 좀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시장이 진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400표다 고작 이렇게 말했다고 보십니까? 뭐 400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저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는 조금 많이 쫓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는 사실 언론에 대고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인간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서운한지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로 배신감이 들고 정말로 본인의 죄가 어느 정도까지 있고 실제로 이재명의 죄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재판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재판에서 사실관계 근거에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이제는 언론에 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있는 사실인지 없는 사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의 재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론의 재판이 인간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얻는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 재판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건의 본질과 사건의 사실보다는 본인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인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질에 보다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것이 그냥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서 사실 재판에는 본인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저는 조금 더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을 팩트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작 400표 발언, 저 사실 아닐 것이다 라는 전용기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타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도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밝힌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하고 있다. 김문기를 알았다. 2015년 1월 김문기 씨가 동행했던 호주 출장을 언급했습니다. 위에 김문기 씨 말고 다른 사람을 올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그랬더니 안면이 없어 부담이 됐던 듯 정진사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편한 사람 데리고 오라. KBS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좀 편한 사람 데리고 오라 해서 안면이 있는 김문기 씨로 생각돼서 자기가 바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 나, 김문기 씨 3명이 골프를 쳤다. 캐디가 없었다. 그래서 같이 카트를 타고 다녀야 했고 5시간 동안 내내 같이 얘기하고 카트를 몰아준 게 김문기 팀장이다 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를 리 없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유동규 전 본부장은 털어놨습니다. 자,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 시장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아냐? 라고 얘기했던, 부인했던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5시간 내내 직접 카트 몰고 3명이서 이야기하고 그 전부터도 알았고 모를 리 없는 사람이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진실일까요? 고인이 된 김문기 씨의 딸과의 통화 속에선 그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왜 어째서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딸에게 전화하는 고 김문기 씨의 이 전화 녹음은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딸에 대해서 애틋하고 다정한 딸바보 같은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그 딸과의 사적인 통화에서도 이재명 시장을 시장님으로 호칭을 합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 쳤다. 굉장히 시장님하고 골프 쳐서 매우 좋아했었던 느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울분을 토하는 아들의 유가족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신데 수사 베테랑이시잖아요. 누구 말이 진실로 보이십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해요. 카트도 운전해줬고 김문기 씨가 안면이 없는 다른 사람 말고라고 해서 김문기 씨를 올렸다. 뭐 이런 얘기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몰랐다 이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성남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김문기 씨하고 같이 뭐 선거도 치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카트 타고 호주 가가지고 호주 가서 카트 타고 골프 치고 이런 걸 또 떠나서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예.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직접 뭐 결제도 받고. 그럼 이렇게 수없이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을 몰랐다.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해외를 가잖아요. 근데 해외를 가는데 호주 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이상 같이 있었어요. 그럼 비행기에서 같이 있겠죠. 예. 밥 먹을 때 같이 먹죠. 그다음에 골프 치러 갔어요. 근데 뭐 몇 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팀에서 같은 카트를 타고 같이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또 카트 운전도 김문기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랐다.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유동규 씨의 여러 가지 진술들,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 같이 뭐 400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동규 씨의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요? 예를 들고 대정동 개발 과정에서 400표밖에 안 된다. 환지보다는 뭐 수용 이런 말은 그냥 소설가가 아닌 이상, 스토리 작가가 아닌 이상 지어내기 어려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호주 간 얘기를 할지, 호주 가서 김문기 씨를 데려가는 이러한 연유를 할지, 이런 것들은 천재적인 작가가 아니면 지어내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걸 만약에 지어냈다면 그렇죠. 반열이 천재적인 작가 반열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유동규 씨 말 중에서 물론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법정에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판사는 거의 다 믿을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또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 유동규 진술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제 400표 얘기했잖아요. 환지 방식으로 해야지 원주민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뭐 400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수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진술은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민간인에게 수익을 몰아갔다는 것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진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진술의 의미도 있다. 그렇죠. 환지 방식의 수용이냐, 사실 수용을 하게 되면요, 이 수용 감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산가액보다도 더 밑에서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하면 피해는 보지 않아요. 안 내요. 왜냐하면 현지 시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환지를 땅으로 대신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원주민들은 수용이냐 환지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원주민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야 환지는 안 되고 수용해. 이 말 자체가 유동규 본부장의 진실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대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를 했던지 아니면 정진상 씨를 통해서 관여했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진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김소영 교수님, 여기서 정진상 실장이 등장하잖아요. 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뭐 조직 생활 해보셨겠지만 시장을 모시고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 굉장히 큰 행사, 밑에 있는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다른 사람을 원래 올렸다. 3명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안면이 없어서 좀 불편해한다라고 정진상 실장이 등장을 해서 이른바 결제를 안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안면이 있는 김문기 팀장을 올려서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됐다라는 이 대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원래 모르는 사람을 올렸더니만 정진상이 이 사람을 잘 몰라서 시장님 불편해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데려와라. 그렇다는 건 김문기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런 출장을 갈 때는 좀 장이 편하게 생각할 사람들, 그렇죠. 멤버 구성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멤버 구성, 이 일과 별개로 조직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식사 자리나 뭐 술자리나 그 멤버 구성, 시기적절한 멤버 구성을 잘하는 분들이 조직에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전혀 무관한 사람을 데려갈 수는 없지만 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코디네이팅. 가장 시장님을 잘 모시고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팀을 짜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김문기 씨가 그 출장에 차출이 안 됐다가 뒤늦게 차출이 돼가지고 그 출장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프도 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김문기 씨 저렇게 시장님 존경한다고 가족들하고 저렇게 영상통화까지 했고 갔다 와서 대장동 사업의 실무자가 김문기 씨로 바뀌어요. 그래서 김문기 씨가 그 뒤로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김문기 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회유를 한 정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부인했지만 그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 측과 논의하고 왔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한 정황 속에서도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니 정말 얼마나 비정하고 혼자 그러니까 다 사실로 물론 드러나야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명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자기를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은 빛과 그림자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선거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대표는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공유 안 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이재명 시장에게 모든 걸 다 보고 안 하고서 정진상 실장 자체가 견디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나의 비유를 더 했는데 박정아 의원님,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태양, 정진성 실장은 수성, 예. 김용 전 부원장하고 본인은 더 떨어진 목성. 이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태양계.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 근데 거기서 명왕성은 또 최근에 빠졌어요. 근데 명왕성까지는 다행히 안 나와요. 근데 수금지화, 목. 그러니까 정진상은 수 가까운 거 있고 가까운 거죠. 금지화, 목까지 가야 돼. 좀 떨어진 거네. 여기랑 여기예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그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있는 정진상 전 실장 수성,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지나서 목성에 김용, 유동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정말 이건 그 이렇게 밀고 땡기는 역학관계에서 딱 붙어 있는 태양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완벽한 우린 이너 서클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는 우리 다 같은 식구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언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다 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한 몸이다라고. 다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진상 실장이 좀 더 가깝고 우리 김용 부원장과 나는 조금 떨어진 그 관계다는데 어찌 됐건 요거는 아주 핵심적인 이너서클 그리고 최소한 넘버 3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나도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른다고 하고 김문기 사장도 모른다고 하고 그 성남 대장동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 고작 400표라고 하고 이런 비정함과 이 배신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유동규 본부장이 여기서 얘기한 게 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진상 실장은 바로 옆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일련의 일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태양이 사실은 모르는 일들이 없이 태양과 모든 것은 은밀하게 다 전달이 되면서 최소 목성선에서 아니면 유사시에는 수성선에서 잘라질 수 있는 설계를 그려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다라고 보여져요.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배신당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태양은 수성과 함께 한 몸으로 움직였으며 수성이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되면 목성선, 수성선에서 자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설계되어 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아 의원님 의견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진술이라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드립니다. 이 수금주와 모독 1000여 명, 이게 학창 시절에 얼마나 이게 우리가 암기식으로 가르쳤으면 아직도 제가 수금주와 목토 1000여 명, 그다음에 원소 주기율표, 수엘리베 붕탄질산, 칼카나 망간 그거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전윤기 의원님. 네. 김용 전 부원장하고 정진상 실장과의 관계가 좀 구분된다라고 유동규 전 부부장 얘기해요. 수성과 목성 정도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성하고 목성이면 거리가 좀 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 더 가까운 줄 알았는데 사실 수성과 목성이면 좀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것 좀 같은데. 더 가까운 걸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네. 김용 부원장도 한 금치 지구나 금성 정도 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 목성. 어떤 생각에서 저런 비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진술이기보다는 저는 여론몰이라고 이야기를 여론몰이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법정에서 저런 비유를 했거나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분명한 문제는 이재명이고 있고 그리고 정진상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충분히 어떠한 근거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신빙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밖에 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참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이거 신빙성 떨어지는 얘기다. 그렇죠. 우리가 이 논평을 하면서도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떨 것이다라고 논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저는 참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연성이 떨어지는 얘기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반박 전윤기 의원님의 의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반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려운 상황이 유 전 본부장, 사실과 달리 검찰에 부합하는 주장을 펼치 안타깝다. 정진상, 명절에 현금 받은 일 자체가 없고 시장이 시사업 챙기는 건 당연하다. 민간 사업자 돈 배불리게 한 적 없다라고 이재명 대표 측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도 비슷한 주장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 씨의 증거인멸 의혹 내지 정황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에 이 복구를 막는, 포렌직을 막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안티 포렌직 앱을 발견했다. 야, 이런 앱이 있어요? 삭제를 시켜요. 뭐 수사 등에 대비해서. 그런데 검찰은 이걸 포렌직으로 복원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막는 앤티 포렌직 앱이 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김만배 씨가 안티 포렌직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 압수해도 다 안 나온다. 난 이거 하루에 10번도 더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깔았다. 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만배, 나 자신의 녹취가 내 휴대전화에 있을까 봐 설치했다. 내가 동의하기 전에 김만배가 앱을 구동했다. 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김광삼 변호사님 계실 때 포렌직 기술이 있었죠?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없습니까? 네, 예. 너무 옛날에 하셨어요. 검사를. 그런데 앤티 포렌식 앱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앤티포렌식 앱이 사실은 지금 이제 워낙 IT가 발달했잖아요. 예.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별별 앱이 다 있어요. 별별 앱이 다 있어요? 예. 뭐 수십만 개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포렌식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에 대해서는 일상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요. 포렌식에서 하면 휴대폰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예.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없죠. 범죄에 대해서 공모를 할 때도 휴대폰으로 하죠. 또 제3자와 어떤 얘기할 때도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통화 내역이 있죠. 유치 기반 서비스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지불식간에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그 정도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서는 중요하다. 그런데 김만배가 이제 남의 휴대폰에 앤티 포렌식 앱을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저런 앱이 있다고요? 네, 근데 설치하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진술의 취지를 보면 자기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설치해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만배는 정말 지금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 상관이 없고 다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장동 개발이 정당히 다 이루어졌는데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디지털 포렌식이 왜 안티 디지털 포렌식이 왜 중요하고 검찰청에서 왜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천화동 2호 자기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장동 개발이 원칙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표의 치적인데 근데 왜 천화동 1호 뭐 네가 10% 있다고 해라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대장동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뭔가 민간 개발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랄지 아주 부정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김만배의 어떤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는 유동규 진술을 남욱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신뢰 없었고 거짓말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김 멤버의 저런 행동들이 남욱이랑 유동규 진술을 신빙성을 더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강증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 씨는 계속 아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런 행동들이 이제 법정에서 현출이 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되다 보면 사실 김만배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전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난데없는 개싸움.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싸움이 뭐 같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개를 두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개 띄고 싸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내 책임 논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파가 담겨 있는 이 반려견 달력, 이 펀딩을 했는데 딸 문다혜 씨가 있는 회사 측이 이 펀딩 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조국 전 장관 영화를 넘어선 모금액입니다. 돌풍입니다. 지난 8일에서 18일, 11일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사파를 그린 달력 크라우드 펀딩을 문다희 씨가 있는 회사 측이 진행했는데 목표 금액이 200만 원인데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다. 목표 달성률의 6,595%다. 당연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상당하니까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지 않을까요? 1억 3천만 원. 자, 그런데 그대가 조국 영화 크라우드 펀딩은 목표 달성률이 5,221%. 근데 모금액은 26억 1천만 원이라 모금액 자체는 뭐 그대가 조국 쪽이 훨씬 더 많군요. 달성률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시간 대비 달성 아니겠습니까? 현재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찬리에 모금이 진행 중이다, 펀딩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 소위 개딸로 불리는 지지층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달력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자,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친민주당계 온라인 커뮤니티 문재인 달력 사파가가 이낙연 지지자다라고 추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개딸 커뮤니티에서 불매 운동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똥파리 달력본이 열받는다. 똥파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해요. 아, 수박 아니었나요? 수박 아니었어요? 저게? 똥파리가 새로 나왔어요? 똥파리라고 합니다. 자, 달력 주문 취소하자. 똥파리와 손잡은 문다혜는 선 넘었다. 선 넘지 마라.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이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된 월북 논란을 다룬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경고하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선 넘지 마라, 도 넘지 마라. 근데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어허,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뭐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들에서 개 달력을 두고 개싸움이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개 띄고 싸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왜 불매 운동을 벌이죠? 그렇죠. 저 개 달력의 사파를 그린 사람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아주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었거든요. 지금 요즘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괜히 대장동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재명이 고초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주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 포인트예요? 그런데 마침 그 이낙연을 지지했다라는 어떤 사파가가 저렇게 유기견 달력에 사파를 그렸고
이게 이렇게 막 1억씩이나 돈이 모이는 식으로 흥행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꼴 보기 싫다.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사파가 진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그 사파를 그린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금도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지 뭐 그때만 잠깐 지지했는지 실은 마음이 다른 거였는지 알 수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못마땅하다, 꼴 보기 싫다, 이 달력도 꼴 보기가 싫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똥파리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똥파리라고 보통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불러왔어요. 아니, 똥파리라고. 수박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 그래서 폄하하는 건데 똥파리의 의미는 뭡니까? 글쎄요,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러운 것에 꼬인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똥파리라고 이제 폄하해서 부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군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아주 낮춰보는 이제 비하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사실 이 현상 자체도 굉장히 기이하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고미 송강이로 한참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너무나 저렇게 따뜻한 모습에 유기견 달력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자체도 기이한데 이 기이한 현상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문과 이제 친이 사이의 어떤 예.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윤기 의원님, 네. 이 지금 강성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측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똥파리라는 은어도 그렇고 뭐 이 달력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걸 보면 이낙연 당시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측 일부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문인 게 이 사파가가 진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달력을 불매하자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지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지를 하죠. 근데 예. 여기에서 사실 의도적으로 우리 세력 간의 이제 싸움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 어느 정도 부추기는 측면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몇의 댓글로서 이 형성되는 이런 의견들이 마치 전체가 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이제 감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은 이거는 극히 일부다. 그렇죠.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좀 많이 이게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대선 과정 중에 좀 보면은 그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세력들 중에서 일부가 민주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서로를 비하하는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갈등이 봉합이 되고 있고 일부의 이렇게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체 갈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이게 옛날 얘기 생각하면은 다 답이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그 취임했을 때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 이거 지금 뭐냐면 우리 명의 냅도거든. 이 얘기하는 건요. 우리 명의 냅둬. 우리 명의를 자꾸 해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이낙연 대표든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우리 명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는 다 똥파리다. 이런 거니까 옛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냅둬 해라고 했던 그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붙어서 나머지는 다 똥파리고 우리만 개혁을 갖고 있는 개딸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 안에서 지금 그 전영기 의원님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참 많은 분파들이 생기면서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기서 딱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돌려보낸 고미와 송강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밤에 깨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근황 사진이 좀 공개됐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영상으로 나오는군요. 자, 지금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송강이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씩씩하게 잘 내려오고 뒤에는 곰이겠군요. 안녕. 자, 뒤에 이제 돌봐주시는 분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굉장히 좀 반갑게
돌봐주시는 분들의 반응을 합니다. 꼬리도 흔드는 모습, 그리고 밖에 이제 산책하는 모습 등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시민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취재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히스토리가 있는 강아지잖아요. 북한에서 정상회담 이후에 선물 받은 이 풍산개가 또 새끼를 낳았고 이 말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열매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 반려견인데, 자, 이렇게 주인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새 보금자리를 맡게 됐다라는 게 지금 약간 남북 관계를 보는 듯하기도 하고, 저 고미와 송강이가 짠하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깝고 짠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기르던 개를 돌려보내냐, 비정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이 고미, 송강이 두 마리라고 얘기했죠.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광주 시장님이 고미, 송강이 잘 키우겠다라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고미, 송이가 광주에 왔는데 우선 먼 길 온인하고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고미, 송이의 그 2세 별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별이를 좀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송강이가 원체 지금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별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별이랑 부자지간에 상봉하는 그런 시간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 저희 돌직구쇼 멤버였는데 이렇게 또 광주시장이 돼서 고미, 송강이를 잘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그 강기정 시장이 이 고미와 송강이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알고 있네요. 보니까 별이가 있는데 아빠가 지금 굉장히 민감해서 아직 아들을, 딸인가요? 어쨌든 자녀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언뜻 한 것 같은데. 이 과정 속에서 아마 강아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주인이랑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서 계속 지금 손을 타고 가다가 결국은 동물원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게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렇다 보니 자견하고도 지금 합쳐주는 게 굉장히 예민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논란의 본질이 뭐냐,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 행정 명령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잘 바꾸질 못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돌려보낸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주장을 총선 직전에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1,500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반려견 인구가 1,500만이에요.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막 총선 전에 대선 전에 여러 가지 공약들 하거든요. 선거 직전에도 정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맞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정치인들한테 좀 묻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김소연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파가 담겨 있는 달력을 두고 친문 지지자들과 친명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라는 뭐 당내의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까지 했다는데 일단 그 의혹 자체가 뭔지 좀 살펴보시죠. 신경민 전 의원이 이재명 정치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에 2명 지난달 친명계 의원 일부 만찬 초대했지만 성사 안 됐다. 이재명 적극 방어파는 2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라는 당내에서의 언론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수명도 안 된다. 그 친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 의원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다른 결을 가진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바람직하냐라는 거거든요. 결코 좋지 않은 목소리고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항상 좀 키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는 얘기도 틀린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친명계 의원 한 20명 정도를 만찬에 이재명 대표가 초대했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취소가 됐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사실이 아닌. 초청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거절되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친명계 의원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친명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 왜 내가 이재명이다 해시태그 운동 동참 안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전현기 의원님, 네. 그 몇 명입니까? 20명 언더 아니면 오버? 오버지 않겠습니까? 더 많습니까? 더 훨씬 많을 것 같고 사실 뭐 혼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예. 2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명보다 훨씬 많다. 뭐 저도 다음 주에 오찬 약속이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저 혼자 뭐 독대를 하는 건 또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자리를 하는데 이걸 보고 사실 뭐 혼밥을 했다 그리고 뭐 적극 비호칭이 이제는 20명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당 내에서잖아요. 사실 신경민 전 의원도 그냥 뭐 민주당의 의원이 아니라 당내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예. 근데 신경민 의원은 20대 때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21대는 못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잘 이렇게 활동을 하지를 못하고 계시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밖에서 봤을 때는 20명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서도 충분히 저희는 지속적으로 뭐 사법 리스크도 운운하고 뭐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의원들 간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0명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본인의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에 있는 김종민 의원도 사실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매우 비판을 하고 있는 친문계 의원 중 한 명이긴 합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때 있었던 이 서해 피살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이거와 같냐라는 인터뷰까지 할 정도인데 김종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일 대우를 시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압니까? 유동규 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시장이 임명했던 정치적 인사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주변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당이 동원되는 거는 안 된다. 전현기 의원님, 네. 김종민 의원이잖아요. 현역이고. 그런데 김종민 의원, 뭐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인물 아니냐. 당이 어떻게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방어를 하냐고 망하는 길이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꽤 합리적으로 들린다라는 반응이 당내에서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의견이 다 똑같을 수만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조건적으로 방어한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뭐 측근들이 기소되고 결국에는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이 전체적으로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뭐 반박하거나 실제로 뭐 그 검찰한테 뭐 압력을 넣는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단일 대우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 의견들을 밖에서 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당 안에서 좀 더 토론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사법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랑 다음 주에 오찬 하십니까? 뭐 맞습니다. 몇 분이나 하십니까 오찬? 저 포함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한 두세 번 더 있습니다. 두세 번 더 있습니까? 예. 어디서 하십니까 혹시? 여의도에서 하지 모처에서? 않겠습니까? 예. 안건이나 모처까지는 아니고요. 안건이나 식당에서 할 겁니다. 식당에서. 예. 안건이나 의제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냥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혼밥한다 이런 걸로 공격을 하니까 좀 더 넓히지 않겠습니까? 네, 더 많은 분들과 자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인규 의원 곧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결혼식에는 이재명 대표가 옵니까? 뭐 제가 사실 개인적인 문제가 좀 말씀 아마 또 시간이 되시면 오시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꽤 있다. 20명 넘어도 많다. 네, 있습니다. 네네. 전인규 의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정 청탁 대가 6천만 원 수수 혐의. 검찰에 따르면 전 보좌관 수첩에서 현금 1,000만 원 받고 물류단지 개발 관련 청탁 처리 메모를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맙다 등의 혐의를 정황하는 뒷받침 메시지를 확보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노웅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망신주기라는 겁니다. 노웅래 의원 측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는 상황에서 굳이 망신주기 여론재판하겠다는 것. 안호영 대변인 정치 탄압이며 헌법상 원칙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주기.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그 대변인, 당의 대변인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노웅래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노웅래 의원은 구속영장을 굳이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망신주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여러 가지 뒷받침 정황들도 나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니 영장 청구할만 하죠. 그래요? 금액도 6천만 원이고요. 이제 죄명도 뇌물에다가 알선수재, 그 다음에 정치안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에 있어서 뇌물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제 한 6천만 원 되는 건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증거도 상당히 명백해요. 일반적인 뇌물죄는 누가 줬다, 준 사람의 어떤 진술, 거기에 약간의 보강 증거인데, 뭐 메모지도 발견되고요. 또 휴대전화 포렌식 했는데 그 돈 준 사람한테 고맙다라는 그런 것도 같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집에서 또 3억 정도 이제 현금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는 명확한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이제 그것이 좀 관심이 되는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안호영 대변인이 정치 보복이다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정치 탄압이다. 그러면 사실 지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법원서 정부에 보내고 정부에서 국회에 보내거든요. 이거 체포 동의안까지 가야 될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회기 중이니까.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가결되지 않든 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렇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제 영장 심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영장 심사 전에,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만이 구속할 수 있거든요. 가결이 안 되면 구속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조건 그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될 사안입니까? 그렇죠. 영장을 청구하면? 그렇죠. 당연히 체포 동의안 본회의에 보고가 돼야, 첫째 보고가 되고, 그런 다음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거예요. 네네. 지금 전에는 굉장히 침묵을 했지만 지금 대변인이 나와서 명확하게 정치 탄압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체포 동의안을 불결시켜야 하는 게 맞죠. 169석의 민주당 자력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되든 안 되든 민주당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요. 만약 이재명 대표 때 혹시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은 또 그러면 부결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 부결시키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부결시키고, 굉장히 부담스럽겠군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시켜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결시켜요. 더 부담스럽네요. 그럼 이제 사법의 방탄과 관련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장 청구되는 순간 가장 고심을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집행부가 굉장히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김수경 교수님, 이 한 가지 흥미로운 상식을 확인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제서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일단은 상정을 해서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상식이군요. 민주당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 집에서는 수억 현금 다발은 나왔고, 노웅래 의원은 이건 수년 전에 조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믿지 않는 분위기, 거기에 보좌관 수첩, 땡큐, 문자 메시지 등등까지 정황 증거도 검찰은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요건상 구속영장은 청구한 상황. 자, 그럼 김수경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민주당은 이거 부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체포동의안 동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밑을 노릇이죠, 사실은. 이 카드는 이재명 대표에게 혹시라도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때 써야 되는 카드로 아껴놔야 마지막 되거든요. 카드인데. 체포동의안을 그냥 부결시키자니 다음번에 또 부결시키면 너무 부담스럽고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니네들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노웅래 의원만 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만 부결시키면 결국 이것 봐라, 방탄 국회였다.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 대동단결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결을 시키기도 부결을 시킬 수도 없는 굉장히 복잡한 형국인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한번 보겠지만, 만약에 이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만 가결되면 그것도 참 보기에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라는 카드를 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주 지금 속내가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럼 또 전윤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입니다. 무기명. 그러니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특징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이게 기명이냐 무기명이냐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또 이 안면에 받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거죠.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그 전에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건을 엮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그 지금 별개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조차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범법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확정을 해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예, 공감되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바로 쫓고 가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노웅래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를 조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 대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뇌물죄 이런 것도 기소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증거 확보했거든요. 네.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속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실 반감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계속적으로 예. 배치되고 있고, 서로 간의 주장이 사실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주의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이것을 굳이 구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노웅래 의원 측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망신주기다, 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더라도 얼마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지를 조금 더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당론으로 뭐 다 부결시키자, 찬성하자, 아니면 뭐 의원 양심에 맡기겠다라는 원칙이 정해지진 않았군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구속영장에 대한 내용도 좀 봐야 될 예. 것이고, 이거 정치적인 의도도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남은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들을 다 파악하고 네. 난 이후에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가, 만약에 당론이 정해질지 부결시키자, 혹은 당론이 안 정해졌다면 그건 역시 정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라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될지, 뭐 이런 것들도 그 결과는 어떨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개인에 대한 수사 아닌 공작 수사고 야당 탄압이다, 결백하다라고 계속 재차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도 저희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당사자 만나보시죠. 방송인 김어준 씨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진우 씨도 하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각자 장본인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고요. 출연료 문제면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익이 TBS 전체 TV와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으며, 청취율을 그동안 15배 끌어올렸다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야죠.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특정인이 특정 프로그램이 이렇게 밉다고 조직의 밥그릇을 이렇게 끊는다? 최악의 언론 탄압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언론 탄압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마이크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차 통보된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론 탄압을 받았고 하차를 하게 됐다라고 하차 의사를 밝혔다는 거군요. 근데 이 하차 통보보다 더 센 게 이제 언론 탄압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글쎄요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만둔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지원금, 예산 관련된 이 돈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방통위가 2016년 9월에서 올해 11월 34건 행정지도, 8건 법정 제재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언론 전문가들은 저것도 적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BS 연간 예산 70%를 차지하던 서울시 지원금이 2024년부터는 중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액의 출연료를 줄 돈이 없어지게 되죠.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 등은 뭐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어준 씨의 방송 발언들을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십시오. 오세훈 후보와 함께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네. 하얀 면바지에 스마일 캐주얼 로퍼 하나의 멋진 구두였죠.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에 익숙하니까 혹시 그 하얀 면바지에 멋진 로퍼의 브랜드도 생각나요? 그게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추정하기로는 전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를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육군참모총장 관저가 아니라 한남동 외교공간으로 바뀐 것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언론인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하차 결정, 김소영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많이 했고요. 또 가장 그중에서도 부적절했던 것은 대선 직전에 2022년 1월 달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합니다. 한 프로그램의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 특정 후보를 나는 지지한다라는 공개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그 프로그램 진행 그만두고 정치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될 사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하면 되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을 6년째 맡아서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야 누구를 지지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난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버젓이 그 다음날 나와서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 김어준 씨가 어떤 야당의 스피커 역할만을 한 게 아니라 김어준 씨가 어떤 의혹을 띄우면 민주당이 그걸 받아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의혹을 점점 더 키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프레이밍해야 될지를 짜주는 역할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언론 종사자도 특정 어떤 주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억측이고 무리한 주장이면 시장에서 판단받으면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판단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 TBS가 공영방송이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단을 안 받아요. 왜냐? 아무리 억지 주장을 해도 돈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지원금을 끊기로 결정을 한 것이어서 김어준 씨의 그러한 무리스러운 이런 주장들이 결국 한 조직 전체에 아주 지장을 줬고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인 출신 학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빌라왕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당장 걱정은 세입자들 어쩌나라는 겁니다. 갭 투자로 수도권 빌라 오피스텔 1139채 산 후 임대 사업을 했던 빌라왕 김모 씨 40대라고 해요. 수백 명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못해서 피소됐죠. 왜냐하면 자금이 없는데 갭 끼고 전세 세 끼고 사고. 수사 중에 지난 10월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매매로 조금 저렴한 금리로 해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사 못 가고 이 집 연장해서 지금 대출 금리가 6.6%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만 내야 되는 상황이고 결혼 자체를 아예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전세금은 못 돌려받으니까 진짜 당장 만기가 끝나면은 대출 상환을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엄습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민들이나 이 사회의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7%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버는 월급에서 고스란히 생활비도 못 될 만큼의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전세왕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국토부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 대출 연장,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 상담, 임시 거처, 이자율. 지금 국토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김관선 변호사님. 네. 중요한 건 전세 대출을 연장해 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피해자가 엄청 많잖아요. 10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런데 그중에 이제 반절 정도 그런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허그. 네, 그렇죠. 허그에서 이제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거 가입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반환받기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 사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속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속자들 포기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부채가 많으니까. 그러면 반환을 못 받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경매가 되면 경매대금 받아야 하는데 경매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경매금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종부세를 비롯해서 체납된 세금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세가 우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국세 좀 받지 않고 그 빌라를 공매해서 남은 수익금을 조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좀 변상해주는 쪽으로 국가 결정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이제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방도를 취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 보험에 든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증금 반환 든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계약을 해지해야 하거든요. 해지했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전세금을 반환 안 해주면 그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받아야 하는데 지금 죽었기 때문에 네. 해지 통보할 사람이 없어요. 아하. 더군다나 상속인이 포기해버리면 또 해지 통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서 어떤 관리인을 정한다랄지 그런 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좀 많이 걸린다. 걸리고 집을 또 이사 가려고 하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돈이 묶여서 예.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대책, 원희룡 장관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전국 수석했잖아요. 뭔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창조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주택을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금으로 때려잡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조세 정책 잘못됐다라고 브리핑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투기꾼들 투기 못하게 막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도 좀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주제 심플합니다. 이상민 두통. 용산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임이든 아니든 그 결정은 진상조사 다음이다. 진상조사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선 국민 생명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 무겁나라며 후배 챙기나라고 반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민주당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 후배 지키려고 이상민 방탄국회 열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방탄하려고 국정조사위원들은 국정조사위원을 사퇴했습니까? 자, 오히려 민주당 최고위원이 방탄국회다라고 역공을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국회, 방탄 뭐 이거 얘기 나오는데요. 방탄국회는 맞죠. 이재명 방탄국회.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재밌는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날 공휴일에 처리해도 되냐고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그거를 찬성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과연 체포동의안 처리할지 안 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민주당이 뭘 하자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 국정조사 하기로 해서 국정조사 날짜 잡아놨어요. 그리고 위원들 다 임명해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서 이렇게 용산으로 보내버리면 장관 그다음에 책임지고 그만두고 나면 그럼 누굴 데리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해임 건의안 대통령이 뭐 수용을 하지 않으면 또 탄핵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꾸 가서 그러면 장관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민간인 신분인 장관이 그럼 국정조사에 뭐 안 나가는 거에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하더라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그러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건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언제라도 검찰이 소환할 수 있으니까 오늘 끝나는 본회 일정도 내일부터 임시국회 열어놓고 하자는 방탄하자는 건지 아니면 유가족들 아픈 마음 그냥 뭐 또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정쟁 도구로 쓰자고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까지 왔으면 차라리 그러면 국정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장관 불러다 앉혀서 책임 지우고 의에 대한 정치적 책임 국민들 앞에서 물어보는 게 맞는 거지. 장관도 그럼 해임하라고 그러고 해임 안 받으면 탄핵해서 없앤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민주당이 지금 쩔뚝쩔뚝거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기 의원님.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넘는 희생자, 그러니까 20대, 30대가 그 자리에서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희생당한 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유가족이 원하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 장관은 해임하는 겁니다. 그 책임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진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본인의 역할을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조사받으면 됩니다. 그 전에 유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그 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안아주자라는 겁니다. 이 고위공직자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 저는 사실 정상적이냐 이렇게 보지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에는 누군가는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그 책임을 어느 정도 통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혀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재명 방탄이랑 연계가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장관은 본인의 책임을 다해서 자리를 내려놓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실제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이고요.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지자.
라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법률적인 것 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가선 변호사님. 네. 해임안을 냈잖아요. 해임 건의안을. 그래서 만약에 이 장관이 해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이 되는데 국정조사에서 증인을 채택해요. 나와라. 나가야죠. 안 나가도 돼요? 민간인? 아니 안 나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어요. 어떤 거? 벌칙이 있어요? 법적으로? 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제 나가는 건 맞죠. 나가는 건 아닌데 이 국정조사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경찰 관련된 자들 아니에요? 경찰청장 아니면 용산경찰서장 또 그 밑에 있는 뭐 실무 직원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용산구청장이잖아요. 또 소방서장이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받고 있고 피의자로 입건돼 있고 경우 때는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상민 또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탄핵 소추를 해버리면 탄핵 심판을 받게 되고 직무정지 받잖아요. 그러면 불렀어요. 안 나오면 뭐 과태료 할지 처벌을 했으니까 나오겠죠. 그럼 물어봐요. 예. 그럼 무슨 말 할까요? 수사 중이라서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겠죠. 이상민 장관, 제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뻔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의 논쟁의 흐름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특히 탄핵 심판을 결의하게 되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위반돼야 하는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게 법률 영역으로 가버리면 헌법과 법률 위반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면죄부 주는 거예요. 그럼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현재는 사실은 사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퇴를 하게 돼버리면 현 여당이랄지 대통령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본인은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소속이긴 한데 국민의힘 같지는 않은 권은희 의원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시다시피 이제 안철수 의원과 합치면서 권은희 의원이 이제 안철수계로 같이 국민의힘까지 들어왔는데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해임 건의안 본회의 투표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인데 여당 맞나? 뭐 이런 논란이에요. 김기현 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아직도 당적 갖고 있다는 게 몰상식하다. 당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은희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혀 유추가 안 된다. 탄핵 소추안도 당연히 찬성한다. 당론은 국민이 생명 잃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사실 권은희 의원은 하는 행동이나 발언 모두 다 국민의힘과는 많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전당대회가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당대표하고 싶어 하는데 권은희 의원을 본인이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 입장이 좀 난처하겠어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질 때 이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례를 보면 화학적 결합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로 보이고요. 물론 권은희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더 도움이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테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한 사람은 헌법 기관이고 뭐 본인이 합치고 싶어서 합쳤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권은희 의원의 그 한 표가 뭐 상황을 가르는 결정적인 막 캐스팅 보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정도로 국민의힘도 뭐 수용하는 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또 권은희 의원도 한편으로는 이제 제명을 차라리 해달라. 그래야 내가 비례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탈당은 안 된다라는 것도 좀 보기에는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 의원들 몇 분 중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놀랍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